시작하도록.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각했습니다. 기록에 남겨야지. 예. 2025년 1월 5일, 예, 아, 시스템 사고 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 칼럼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계속 좀 진행할 건데요. 오늘 이거 잠깐 하고 그다음에 어, 그 한명철 씨의 새로운 책에 대한 낭독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볼 거예요. 네. 또 제가 재미있는 걸 좀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뿅, 이렇게 시작하면 되나? 네. 네. 음, 네. 시간이 흘러, 지난 3월 네덜란드로 무대를 옮겨보자. 3월 15일 실시된 네덜란드 지방선거는 충격적 이변이었다. 신생정당 농민시민운동당이 무려 20% 가까이 득표하며 일약 제1당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왜, 왜 1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예, 또 현상이니까요. 네, 현상이니까. 이 배경에는 네덜란드 정부의 축산 정책이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질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축수를 최대 3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게 크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같이 보실 거면. 네. 음, 그러자 농부들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농민의 불만을 포퓰리즘으로 이용한 농민당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오케이. 여기서 뭘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같은 변수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수를 3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 있다. 굉장히 좀 저런 정책도 가능한 거였네요. 어, 네, 사실은 소가 내뿜는 질소인가요? 메탄가스 아닌가? 네, 메탄가스, 예. 그렇죠. 네. 질소하고 가축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무튼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겠죠. 네. 탄가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또 유럽연합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저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음, 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러니까 제한치를 초과했다라는 거나, 음, 또 음, 유럽연합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즉, 기후위기, 음, 기후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의 대응 노력이 커질 것이고, 대응 노력이 커지니까 개별 국가가 받는 압박도 커지겠네요. 이거는 줄어들 음,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럼 어떻게 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음, 여기서 이제 네. 유럽연합의 제한치.
제한치라는 음, 것을 그냥 쓰는 순간, 음, 제한치가 증가한다. 그 기준, 이게 임계점을 얘기하겠죠, 그죠? 음, 제한치가 증가하다, 음, 막, 이런 얘기하면 변수로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제한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것이냐, 아니면 음.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일반화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이 실드를 합치나요? 두 개를? 그러니까 프랑스 거랑 이 모르겠어요. 네덜란드랑? 예. 음, 뭐 합칠지 말지. 뭐 음,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그러니까 앞에 거 했던 거 하고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뒤에 했던 거 하고 음, 네. 붙일지 말지 아니면 그 일반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CL들을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음, 그냥 해보는 거죠, 네. 뭐. 네. 근데 제가 왜 질소가 나왔냐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아, 네, 네. 네, 질소가 비료로 주로 사용된대요. 비료. 아, 그쵸. 비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그쵸. 축산할 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축산 농가 그다음에 비료 그리고 질소 요거를 특정해서 CL들을 그릴지 아니면 음, 한 발짝 물러나서 네, 일반화적인 개념으로 예컨대 어, 세계적인 뭐 또는 네,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 압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 개별 국가들은 그 압박의 환경 정책의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음, 증가하게 되면 어, 누가 됐든 항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누군가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일이 생겨서 저항이 생길 것이고 이런 저항은 음, 다시 정부한테는 또 압박으로 가게 될 건데 그 유탄이 음, 퍼퓰리즘 정당이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유탄이 좀 그러니까 발생된 거죠. 네, 네, 음, 질소가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 소가 배출하는 배설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보다, 그 당이, 그러니까 영향을, 뭐 이산화탄소보다 300배의 영향을, 온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메탄보다는 배선, 뭐 20 음, 몇 배? 그래요? 그래서, 어, 예, 그 배출량은 이제 작지만, 작지만, 단위당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 이 질소 배출량 조절하는 어떤 정책이 향후에는 우리나라에도 좀 미칠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간 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들 같은 게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음, 호주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음, 선택을 해야 될 게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질소 배출과 관련된 그 좀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 한 음, 발짝 물러나서 좀 일반화된 어떤 정책과 저항 이런 걸로 이제 구성할 것이냐, 이제 그 음.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칼럼 제목이 음, 친환경 정책의 딜레마였나요? 음, 음, 뭐죠? 어, 기후 정책의 딜레마였구나. 네. 기후정책의 딜레마. 그래서 부유층 이것도 사실 칼럼의 제목에서 나왔고 음, 음,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사실은 부유층이 아니라 농민층이 이렇게 일어난 농민증이 거거든요. 일어나죠. 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 칼럼의 의도를 음, 그러니까 어떤 불평등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 네, 뭐 어차피 이게 계속 수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음,
너무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이 구성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한 발을 들어놓기가 좀 망설여질 정도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 이 창조, 창의적 사고 하고 연결되는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음, 예컨대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소부제로 질소 정책의 딜레마. 음, 아예 음, 그러니까 소챕터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만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음, 방금 김철 선생님이 좀 찾아주신 것처럼 질소 정책 또는 질소 자체가 갖고 있는 음, 환경의 어떤 의미가 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부각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음, 스페시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야. 그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다루는 것보다 한 발좀 물러나는 게 필요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 김춘혜 선생님 덕분에 질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아, 질소의 어, 영향이 영향? 거시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질소 정책이 생긴 거니까요. 자, 11가 일단 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그다음에 어떤 질소에 대한 정책 수준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축 농가의 저항 음, 뭐 이런 단어 또는 그다음에 포퓰리즘 농민시민운동당 이 출연을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음, 정책 저항 그리고 음, 포퓰리즘 정의로운 전환 요구. 정의로운 전환 요구 정의로운 전환 요구 정의로운 전환. 그 말이 여기 있지 않았나요? 없었는데 정의로운. 음, 안 보이는데 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칼럼에 이렇게 피해보는 음,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뭔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정의로운 전환이어가지고 음.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서는 일단 포퓰리즘이 언급이 돼서 한번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요. 예. 그러면 친농가 농가를 이 지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 뭐랄까요? 음, 친농가 정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세력. 그냥 신생, 신생 정당 그걸 언급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러니까 신생 정당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농민 개념이 시민운동, 그 농민, 개념이 농민 시민운동, 네, 거기, 농민 시민운동. 네, 음, 음. 일약 음, 일당이 네, 됐어요. 예, 됐어요. 음, 이게 음, 뉘앙스가 네, 음, 여기서 이제 좀
실제 정책을 바라보는 그 복잡한 심정이 좀 반영될 것 같긴 한데, 음. 음, 과연 저 농민당, 신생정당이라고 하는 저 농민당은 무슨 주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김춘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 정책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농민당에 그냥 편승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데에 더 집중할까요? 이 기사로만 봐서는, 왠지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승이죠. 그러니까 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의 충격을 좀 받은 게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평가는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잘 못해서 그런 거다. 민주당이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을 못 받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뭐 흑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었고 너무 어려운 말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트럼프가 시원하게 막 내지르니까 그쪽에 쏠렸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왠지 그게 더 많이 마음에 가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편승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의 실현으로 갈 것이냐. 확실한 거는 가축 농가의 저항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정치 세력화가 이게 좋고 나쁘거나 좋고 나쁜 거 간에 어, 가축 농가의 이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 세력화는 필요할 것이고 근데 생각 외로 정치 세력화가 커진 상황인 거네요. 그죠? 제1당이 됐으니까. 그냥 네. 다수당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1당이 된다는 것은 이게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간 거니까. 근데 보통은 제가 이게 정책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어, 질서 정책이랄까요? 네. 음, 농가에 대한 질서 정책의 정당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써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제가 주로 쓰거든요. 이 정책 저항이라는 policy resistance라는 표현은 시스템 사고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저항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일단 정책이 정책 때문에 생기는 반대급부 저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밸런스 피드백이 될 것이고 할 텐데 독특하게 여기는 어, 이 사이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요거를 좀 부각시킨 것 같긴 해요. 음, 질서의 환경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요 피드백 하나가 일단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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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불편하신가요? 괜찮은 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칼럼 내용을 잘 반영한 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다루지 못한 게 이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게 이제 유럽연합의 임기 제한치를 초과하고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고 이런 스토리는 여기서 살짝 빠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말지를 일단 머리 한 켠에 그냥 남겨두고 나중에 나중에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생기면 그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예, 예.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네덜란드 사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의 질소, 뭐 이런 정책, 뭐 그러게요. 이런 게 네, 아니라 네덜란드 그냥 말은 빠졌네요. 그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화로 어떤 지역에서도 해당될 수 있게 약간 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런 CLD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 기사에 딱 제한돼서 이렇게 음,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가축수 3분의 1 감축 막 이런 정책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쓰는 건 아닌지 그냥 이렇게 정책 저항 뭐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한 농민당 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음, 그냥 친농가 정치 세력화 이렇게 해서 약간 이 그렇죠. 기사를 좀 개념적으로 거 풀어내셔서 그렇게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맞을까요? 맞다, 안 맞다 잘 모르고 저희가 그 판단을 저긴 아니고 맞다, 안 맞다. 맞아요. 저희가 할까이 아니다. 그런 얘기한 그게 아니고 네네, 네. CLD를 바라보는 태도나 또는 아, 네네, 바로 네, 구조를 바라보는 태도는 딱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건 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음, 예,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음, 지금은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인과순환 지도를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연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조를 바라볼 때 음, 이 구조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다, 일단. 음,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을 집단적으로. 따라서 음, 우리가 만든 것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일 뿐이다. 다른 음, 해석도 가능한 거다. 음, 예. 그 네. 연습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했으면 아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세부적으로 썼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컨대, 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용도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네덜란드 음, 사람이 이 CLD를 이용해서 뭔가 소통하고 싶어 한다면 아마 구체적으로 질서 얘기 나오고 정당 음. 언급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용도에 따라서, 그죠? 즉, 음,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음, 이 목적을 일반적인 환경 정책의 딜레마의 큰 틀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음, 무슨 소리야?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지금 질서 정책에 목숨 걸고 있거든? 농가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농가 음,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왜 우리가 농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뭐가 문제고 이 문제를 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키워야 돼. 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정 음,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느낌이 오시죠? 이게 달라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집단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관점을 선택하는 거다. 오케이. 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목적이 있다 이거지. 음, 예,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CLD, 그러니까 인거순환 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선택했느냐? 예컨대 구체적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개념화하는 걸 선택하느냐? 이것은 왜라고 던졌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딜레마인데 이 네. CLD에서 그게 잘 표현이 되는가 또 궁금해서. 네. 음. 여기서 네. 이제 사실은 그 표현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서도 찜찜한 게 뭐였냐면요. 음, 이걸 가져 얘기를 해보죠, 이제. 음, 보면 뭐 느낌상 밸런스 피드백이 될 텐데 이렇게 음, 그래서 뭐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또 정책 저항이 더 커질 것이고 세력화가 음,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성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음, 좀 인사이드 아웃. 정당성. 친농가의 정치 세력화가 돼서 이 사람들은 저항을 이 저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농가 정치 세력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질소 정책의 정당성을 줄여준다고 할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정당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 명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책은 더 강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농가에 대한 질소 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실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 그거는 이제, 음, 어, 국제적인 압박, 네. 어, 질소, 어, 오케이. 질소 정책에 대한 국제적 압력.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거봐. 지금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우리도 농가에 대한 질소 정책을 해야 돼. 라는 정당성이 음, 음,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음,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좀 잘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명분 싸움 아니냐. 음, 예, 명분 싸움 아니냐. 그래서 이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즐겨 쓰는 편이긴 해요. 음, 근데 이 정당성은 항상 프로 앤 컨스, 예, 양가의 이 면이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요거는 워낙에 취지예요. 그 정책의 취지. 그런데 어 이것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만 이런 것도 있네. 저항이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여러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뭐 소위 딜레마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딜레마만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음, 그러니까 밸런스 피드백만 있어서 약간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정책이 왜 필요하지가 이거요. 오케이. 좀 줄일까? 네. 이 요거요. 국제적인 압박이 커져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라도 질서 정책은 펼치긴 해야 돼. 근데 압박이 커지니까 질서 정책의 강도, 수준도 점점 높아져. 그 스토리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화 피드백이 없어서. 그러니까 질서 정책이 점점 음, 좋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질서 정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금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음, 이게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해결책. 아니야, 문제 해결책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요 케이스는 문제와 해결책. 아,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면, 정책을 펼쳤으면, 그거에 대한 순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순기능은 언급이 없고, 이 저항만 언급되고 있거든요. 음. 그 순기능이 뭐냐, 이거지. 기능은 기후변화돼요. 기후, 예, 기후변화,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거를, 많이 하네. 네. 기후변화? 기후 위기, 음, 순기능, 순기능, 음, 순기능. 어, 음, 참 환경 정책의 딜레마는 다 저런 것 같아요. 느낌이. 어, 그래서 기후 변화가 좀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약간 막을 수 약화시키고, 있다든가 네, 네, 약화시킨다든지 네, 또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순기능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네, 음. 티가 안 나. 음, 음. 네, 그 티가 안 나는 그 성과를 그 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을 핀다는 것은 그냥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 태생적으로 어려워요. 어쩔 수 네, 없이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걸 왜 해야 돼? 그냥 하는 말이 다. 이 정책을 왜 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명분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국제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얘기밖에 못 해. 왜냐? 이걸 음, 하면 이렇게 좋아져요. 라는 것을 얘기를 못 하거든요. 눈에 시간이 오래 금방 걸렸어.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질문이요. 예. 질소에 대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농가를 향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네덜란드 뭐 다른 여타의 뭐 지난번 프랑스는 뭐 항공 그런 그쵸, 거 그쵸, 있었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서민들 서민이라고 축산 농가의 그 3분의 1 가축을 줄인다는 너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질소 정책에 대한 정책의 대상이 농가 말고도 다른 분야, 다른 그러게요. 대상, 예. 그러게요. 그러게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러게요. 자꾸 이제 부의 불평등이 그 칼럼 제목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 친환경 정책이 왜 이게 불평등을 조장하는가 막 이런 거에 음, 이제 초점을 아마도 맞춰서
이제 이 칼럼에서는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농가 가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그러기도 부분에도 하죠. 예, 당연히 있을 것 예. 같아요.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질소 정책이 농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농가에 미친 뭐 질소 정책의 딜레마, 아니, 제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질소에 대한 대목에서 이제 정책이, 요 대목에 네덜란드의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긴 해요. 네, 네. 야, 너네들은 진짜 농가들 대상으로만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만든 거냐. 음, 다른, 그러면 농가들하고 전쟁하려고 만든 거냐. 다른 정책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긴 하다. 농가가 워낙 그 정책 수준이 높아서 30년까지 3분의 1을 줄인다는 게 너무 강한 정책의 수준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 네덜란드 사례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고맙게도 우리가 이제 이 한겨레 이 칼럼에서 처음 저도 접했는데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음, 근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그러니까 기후 위기, 뭐 환경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정 약간 질소의 문제가 커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맞아요. 김춘희 선생님하고 이정 선생님 찾으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보다 뭐 그러니까 메탄가스보다 양은 작지만 그 피해를 끼치는 영향은 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정책은 특정 산업의 종사자들한테는 치명적이야.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지. 줄이, 가축 수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야 돼.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장 쉬운 것이 이제 돈으로 땜빵하는 거죠. 네. 보조금 준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음, 장기적으로 농가들과 그 대화하면서, 뭐, 전환을 좀 시키게 한다든지, 이제 더 이상 소는 음. 키우지 말고 하면서 다른 걸로 근데, 키워라. 뭐 근, 업종을 바꿔라. 뭐 이제 물고기 잡아라. 물고기 잡아? 아니면 뭐 사과를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업종 전환을 권할 예, 수 있는데, 풍선 효과처럼 이게 근데 가야 되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드는 생각이, 일단 그 육류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낙농가의 어떤, 그렇죠. 그렇죠. 유제품이 됐건, 뭐, 고기가 됐건, 뭐, 그렇죠. 낙농, 예. 그런데 이거는 그 국민들, 그럼 이 고기를 갑자기 줄이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진짜 국민들의 식습관을 바꿔서 채식으로 간다는 건지 그, 그 줄인 3분의 2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음. 식습관에 대한 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기를 줄이는 것, 가축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대안은 뭔지. 만약에 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배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외주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음, 외주화, 아웃소싱 음, 이게 네. 환경 정책의 아주 큰 이슈예요. 아, 어, 그 표현이 있어요. 외주화라는 표현. 익스터널러티. 그러니까 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아, 선진국에서, 네, 그렇죠. 선진국의 그렇죠. 제조업을 갖다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제조업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하는 카드 돌려받기처럼 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한 식의 음, 당분간은 네. 당분간 아마 그런 식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렇게 환경 오염 해결의 외주화.
음. 당분간은 꽤 모든 국가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주화를 그렇죠. 시켰을 때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깨달아, 모르지 않아요, 다들. 다 음, 모르지 않은데, 나는 고양이 방울에 고양이 방울에 목이래.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음, 알아. 근데 그걸 하자니 와닿지 않고, 당장의 해결책을 하자니 농가들의 저항이 좀 생기고,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음, 자, 좀 더 하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공하고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이 구조 분석을 할 때 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음,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일반화시키는 노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연구자의 음, 선택의 문제인데 음. 사실은 연구자 개인의 뭐 선택으로 인과순환 지도를 멋지게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의미가 연구의 음, 의미이고 그런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같이 했을 때는 음, 이것은 집단적으로 어떤 관점을 선택하는 합의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 의식, 민주시민 뭐 그 교육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음, 즉 모든 관점이 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음, 관점을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다면 관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음, 그걸 이제 인과순환 지도를 작성하는 관점에서의 이유를 보면 소통을 좀 이건 소통의 도구다. 인과순환 지도는 따라서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도 달라지고 구조 분석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그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덜란드의 농가라면 아주 구체적인 목숨 걸고 이 질서 정책에 대한 이 목숨 걸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 물러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그건 그네들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나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그럴 때는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했던 정부의 정책이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정부의 기후 대응이나 환경 정책에 반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 재난이나 환경 파괴나 중산층이나 상류층보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기후 대응과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 불평등,
한 발짝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적 소득 불평등 얘기 막 나오네요. 네. 소비 얘기 나오고요. 네. 사실 근본적인 처방은 네. 고기를 안 먹어야죠. 고기를 덜 먹거나, 아, 음, 또는 고기를 먹더라도 그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게 하거나, 또는 음,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덜 먹게 강제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 건강에 단백질 섭취도 필요한데, 그러면 음, 육류 단백질이 아니라 뭐 어류 단백질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다고 하는 곤충으로 그렇죠. 네. 곤충으로 단백질을 뭐 채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 단백질을 더 뭐 한다든지 음, 여러 가지 얘기가 음, 나와야 되겠죠. 소비 음, 문제를 네,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경 정책은 본질적으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를 당장은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농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그건 대증요법이란 말이에요. 음, 보다 근본적인 요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지금 육류 소비만 하더라도 그러면 어류 소비 또는 뭐 대체 단백질, 식물 뭐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음, 그래서 대증요법 하자니 당장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다학제전, 다학제적 또는 여러 인더스트리가 같이 묶여져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음. 지금 박형구 선생님이 채팅에다가 뭐 쓰셨나요? 음, 질소 포집을 위한 조치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네네. 네, 그쵸. 다른 정책을 네. 네. 근데 포집은, 이게 포집이란 기술은 또 약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 탄소를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탄소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긴 네, 해요. 네, 네. 근데 그 미치는 영향의 그 가중치는 굉장히 작잖아요. 음, 네. 음,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음, 방법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미치는 영향, 또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음, 음, 따지면, 예,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이 이런 이렇게 얘기도 나오네요. 되면 그죠? 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M-1에서 이게 이제 M-2. 공정성, 형평성 음,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거긴 하겠잖아요. 네. 근데 저 이야기는 음, 음, 그 더 많이 가진 분들이, 가진 집단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가진 계층, 더 많이 가진 음, 집단, 더 많이 가진 어떤 단체들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음, 예. 그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제 그거 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음, 음, 그런 이야기가 좀 의외로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둘씩 이제 그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깊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음. 내용이 엄청 많네요. 뒤에는 여기까지예요. 뭐, 엄청 많네요라는 그 순간 끝나. 아니, 네. 이 오케이. 기사를 미리 읽어보질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한 대까지만 네. 프랑스 네,
그래서 이걸 음,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하다 보면 몇 달 하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음, 갈지 아니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했으니까 됐고, 음, 근데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네. 또 이게 2시간 내내 재밌네요. 뭐 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음, 자,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얘기 좀 할 건데요. 음, 네. 그 두 가지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어, 그 두 가지 하나는 그 인과순환 지도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일기 그 음, 매일 하나씩 단톡방에 올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이 책, 책 책, 한병철 책, 어, 삶, 관조하는 삶, 음, 관조하는 삶에 대한 낭독회에 대한 이거는 이제 그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공지할 게 있습니다. 공지. 어,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일기 캠프? 시스템 사고 일기 캠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 기대가 되거든요. 막 그냥 이 단톡에 매일 한 끙끙 앓다가 저녁 시간 6시나 9시쯤 되면 다다다다 올리겠죠, 아마.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고 그럴 텐데, 하나의 축제처럼, 좀 매일매일 자극받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흥분이 좀 있고요. 이 책은 제가 할 거라고 마음은 정하긴 했는데 어, 김춘혜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망설이는 음, 게. 예전에 한병철 씨의 책을 했는데 너무 책이 좋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읽고 얘기 나누고 한 줄 한 줄 읽고 얘기 나누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만뒀었단 말이죠. 투명하게 투명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음, 최대한 저의 생각을 줄이고 하면 좀 시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잘 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아예 제 생각을 미리 적어놨어요. 음, 그래서 한병철의 관조하는 삶 읽기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어 나간다는 저의 음,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요때 인공지능은 클로드이긴 한데 음, 제가 클로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또 제 딴에는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음, 이렇게도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이렇게도 비판적으로 서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기도 하고 또 한병철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듯이 음,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다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야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 음,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어, 채팅창에 놔드릴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시리즈를 3편 썼거든요. 3편 썼는데 매 편마다 요거를 좀 당분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이 맥락인데, 어, 그러니까 작가주의에서 해석주의로 바뀌는 어떤 철학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데이브 고시처럼 책을 대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으로 책을 해석해 보자. 음, 그래도 되는 거다. 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제발 저자의 의도를 헤아리면서 읽는 태도 갖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내 사고가 나의 생각에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인공지능한테 질문하는 거죠. 야, 나는 이 책을 너하고 토론하고 싶어.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한명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제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얘한테 학습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칼럼, 예컨대 이런 거, 이거 제가 쓴 칼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얘한테 학습시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시스템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얘한테 학습시켰고 얘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게 자동으로 PC가 나서 왜가 하는 벤자민 창권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PC가 접니다. 그래서 국문 번역에 있는 띠지를 내가 쭉 소개했더니만 그래서 이 책의 지향점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너가 어떻게 판단하니? 좀 물어보고 쫙 했어요. 자, 이제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 제목이고요. 음, 어, 요게 그 책 구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줄 한 줄 던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와 하면서 저의 생각을 평가하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와, 칭찬해 주네요. 네, 뛰어나대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나의 생각을 또 언급을 했어요. 나름대로 인과순환지도 그리고 그때는 얘가 딱 뭐라 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라 또 하네요. 이런 식으로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재밌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이 양이 이렇게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 번째는 여기도 뭐 인과수단지도 뭔가 나왔죠, 그죠? 그냥 저의 그냥 개똥 철학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음, 1편, 2편, 3편에 대한 한명철 씨 책은 두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 과정을 내가 계속 해마라 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생, 제 딴에는 이제 낭독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병행하려고도 생각했는데 낭독회가 제 생각을 정리하는 속도를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볼까 낭독회는. 음, 그래서 아마 몇 달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재밌게 그냥 저의 생각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재밌을걸요? 최소 여기 계신 분들은. 음, 네. 어, 요새 이런 재미에 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편? AI를 정말 잘 활용하시네요. 예, 그렇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게 2편, 그다음에 이게 3편. 이렇게 1, 2, 3편. 그래갖고 약간 진이 빠지는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예. 일단 그 가끔가다 얘한테 칭찬받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 네, 맞아요. 이 자식이 솔직히 뭔데 그 나를 기분, 칭찬해? 아,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저는 제가 대화를 나누는 요거를 이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때로는 제가 얘가 막 칭찬해도 제가 쌩까요. 예. 제가 부하내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네. 그러면서 또 제가 그냥 진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한병철 씨의 관조하는 삶, 이 책도 한번 사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병철 씨의 철학 내용이 일단 저하고는 너무 죽이 너무 잘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관조라는 단어가 시스템 사고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을 줄이야. 예. 예. 뭐 그렇잖아요. 시스템 사고도 현상만 볼 게 아니라 현상이 다가 아니야. 현상 밑에 있는 그런 패턴, 그 밑에 있는 구조,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 이것까지 봐야 돼.를 강조하다 보니, 잠깐 멈추고 에포케하고 바라보는 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이 관조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챕터인가 세 번째 챕터에는 장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 상당히 노자 장자의 관점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궁금도 해요. 이 사람은 장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책 같습니다. 네. 예.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셔도 저희 글이나 이 한병철의 책이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요거를 강조한 것도 요거를 강조한 것도 제가 음, 풀어낸 생각도 저의 생각이라는 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와 정창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웃기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베이스 캠프라는 비유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에베레스트도 오를 수 있다는. 네. 저것도 사실은 제가 음, 수정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편안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장점을 표현할 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 에베레스트 같은 음, 경우에서. 근데 제가 5개념을 얘기했었어요. 음, 잘못된 지식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에베레스트 산 등산했다는 것이 대서특필됐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승리 이러면서 했었다. 근데 요새는 누구나 많이 올라간다. 그 이유는 베이스 베이스 캠프가 캠프.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틀려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 아니더라고. 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챗GPT나 얘한테나 이렇게 둘 다 물어봐도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베이스 캠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치는. 음, 다만 기술이 좋아졌고 경험이 좋아지고 그래서 음, 올라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슬쩍
베이스 캠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기술과 인프라. 예, 예.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는 기술과 인프라. 막 이렇게 음, 슬쩍 얘기했지. 베이스 캠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틀린 개념이다. 제가 이 음, 말을 한 이유는 베이스 캠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어느 강연에서 들었었거든요. 거의 10년 전에 음, 제가 음, 그 예전에 했던 회사에서 워낙에 그런 강의를 많이 했던 회사다 보니까 누군가 유명했던 사람이 자기 개발 차원에서 베이스 캠프 얘기하면서 이제는 베이스 캠프를 올려야 된다. 독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음,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걸 울고 먹었던 건데, 틀린 음, 말입니다. 아, 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또 요 얘기 좀 드렸고, 음, 음, 시스템 사고 일기 캠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너무 하드한가? 신경 매일, 쓰이는 중, 그러니까 뭐 하면 출근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면 할 수 있어. 그냥 그 변수 두세 개만 써도 돼요. 피드백 안 만들어도 돼. 아니, 네,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변수 뭐 두세 개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매일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음, 기사는 다 다른 걸로 하는 건가요? 기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기사도 다 기사 각자. 하지 말고 네.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시는 게 제일 좋을걸요? 아, 내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집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텔레비 거를, 보다가 뭐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음, 시스템 사고의 네. 생활화입니다. 오, 시스템 사고의 생활화. 예컨대 기본적으로 음, 인과관계야 아니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연결고리를 음, 찾아가 보고 음, 그래서 음, 혹시 피드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음, 예. 그렇게 음, 한 아하, 예.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꾸준하게 한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맞아요, 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 어떤 뭐 뉴스든 뭐 기사든 책이든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매일 그렇게 간단하게나마 해보면 네. 좋을 것 음, 같긴 해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조금 복잡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과순환 지도를 하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각자가, 네. 매일매일의 데드라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 음,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줄여서 아유 안 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도 해. 뭐 이렇게 해서 만만하게 예, 시작을 해보자 이거. 예. 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그 뭐랄까 다짐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다짐. 다짐을 받기 위해서 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해 말아요. 일단 해요, 오케이. 해요. 자 일단 이종성 되든 안 선생님이 되든, 네. 네. 이종성 일, 선생님은 예. 일단 되든 안 되든 도전하는 그렇죠. 거. 그거예요. 되든 안 되든. 네. 되든 안 되든. 아싸. 그러면 이제 최소한 두 분은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저희 우리 저한테 수업을 받으셨던 그 우리 강사님들은 아마 다 들어오실 것 같고 음, 그 제 생각 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 네. 꿈은 이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한테 배웠던 학생들도 여기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음,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설레요. 왜냐? 다른 세대들이 시스템 사고라는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세대 간의 소통이 끊어지는데, 끊어졌다고도 다들 얘기하는데, 시스템사고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공개 채팅방으로 운영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뭐 아이디에이션 좀 하고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 개인이 매일매일 하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트래킹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트래킹. 트래커 같이 하려면은 패들렛이나 뭐 이런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를 꾸준히 보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톡보다는 카톡은 너무 산발적으로 올라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럼 선택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추적하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그냥 없으면. 카톡으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지? 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욕심도 들긴 해요. 하다 보면 그 개인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쫙 쌓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응원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왜? 음. 예. 왜? 하면 좋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서로 그냥 동기부여받고 자극받는 거면 카톡이 제일 그냥 무난한데 네. 시간대는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예컨대 뭐 저녁 9시까지 음, 올리는 걸로 한다. 왜냐하면 그 더 늦으면 잠을 못 자니까 안 돼요. 잠 취침 시간까지는 허락하고. 그리고 내 카톡 올라가면 카톡 하게 될까 봐 또. 네. 9시 정도 하면 어떨까? 뭐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사용하는 아니 그 음, 작성하는 음. 방법. 네. 그냥 그래서 권장 사항으로는 그냥 그야말로 권장 사항으로는 시스템 사고 일기 책을 하나 시스템 사고 일기 노트를 하나 각자 어, 사이즈는 상관없이 하나 갖고 있어서 거기다 이게 펜으로 손으로 표기를 해요. 손으로. 음, 음. 그래야 돼요. 언제 컴퓨터 켜서 벤심 근데 그러니까요. 띄워놓고 그리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생활화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어, 네네 그런 것 시스템 같습니다. 사고의 생활화. 그러려면 음, 이렇게 필 받을 때 바로바로 한번 그 스케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스템 사고 스케치 노트북으로 해도 되고, 시스템 사고 일기, 뭐, 일기장 해도 되고, 음, 그런 거 좀.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예, 그렇죠? 요 손바닥만한 노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메모도 하고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필 받을 때 바로.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다시 물씬 풍겨날 겁니다. 또 요새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태블릿 PC에다 하면 안 돼요. 고민돼요. 일부러라도 안 돼! 노트에다 해! 종이에다 해! 라고 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날로그 감성이 전 좋더라고요, 갈수록. 아무튼, 어, 굳이 벤심 띄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일단 제일 추천하는 형태는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린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를 가장 추천하는 이상적인 형태도 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음, 저는 그 종이를 이렇게 공책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수를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게 낫네. 그렇죠. 그 그렇죠. 지우는 예, 것 때문에. 그러면 맞아요. 또 다시 또 새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자꾸 수정을 해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한,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할 경우는 오히려 뱅심이 낫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각자 알아서 해야 그 될 것 각자 같아요. 알아서. 저는 여기 핸드폰에 그 노트 있잖아요. 핸드폰 노트로 아하. 이제 이 펜으로 그려서 캡처해서 올려도 되고,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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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뭐, 뭐, 아, 각자죠, 방식. 강제는 안 하고 권장으로만 할게요. 권장으로만. 음. 어, 근데 저도 이제 IT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왜 모르겠어요. 이 펜으로 쓰면 이게 잘못 썼네? 그러면 다시 지우는 그 그러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워야, 그 음, 번거로움. 근데 그 번거로움이 전 좋더라고요. 음. 이 자꾸 박사님 취향이시군요, 꼰대가 박사님 되나? 취향. 내가 올드 버전 사람이 돼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과정, 그 순간들이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냥 새롭게 지우면서 새로운 페이지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네, 좋던데. 괜찮다니까요, 그거. 그게 비효율적이지만, 비효율적이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진짜로.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 되게 종이에다 쓰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획을 긋는데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여튼 재밌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는 걸로. 네, 하지만 권장사항은, 심지어, 종에다 해도 괜찮다. 딱 그 정도만 음, 하는 걸로 음, 하도록 하죠. 네. 뭐,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눠서 이 아이디어를 계속 좀 모아서,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다음에 많이 뵙겠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수고 복 많으십시오. 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